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제국 TSMC가 자랑하던 오만이 대한민국의 통합 HBM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된 충격적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나카 코지, 일본 경제지 동양경제의 경제평론가입니다. 60년간 아시아 반도체 산업을 지켜봐온 저널리스트로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목격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도체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의 충격적인 현재의 행보 이전에 그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군요. 도쿄 프레스클럽의 회의실이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잠자던 호랑이를 깨울 것이라고,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사토 편집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는 제 앞에서 주먹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없이 삼성이 어떻게 버티겠냐고, 6개월이면 무릎을 꿇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그리고는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너무 오래 한국을 취재해서 친한파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그 조롱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90년대 일본 반도체가 무너질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그 무서운 집념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저는 대만 신주의 TSMC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더군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의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기다리는 신하들처럼 그들은 TSMC의 3나노 생산 라인 배정을 받기 위해 몇 시간째 대기하고 있었죠. TSMC의 한 임원이 제게 다가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대만을 지키는 실리콘 방패라고, 세계가 우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TSMC가 절대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동시에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퇴한 파나소닉의 한 엔지니어였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90년대에 삼성에게 패배했던 그 도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한국 특파원에게 부탁해 충남 솔브레인 공장의 야간 사진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막은 불화수소를 국산화하기 위해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녁 10시, 11시, 새벽 2시, 그 어느 시간에 찍어도 공장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019년 제가 쓴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입수한 TSMC 내부 전략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AI 시대의 병목 현상을 분석하면서도 그들의 결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더 미세한 2나노 공정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HBM이라는 메모리는 그저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사오면 되는 부품으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위협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TSMC여, 당신들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메모리를 단순한 부품으로 보는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이죠. TSMC의 오만함을 목격한 그날부터 저는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채 검은 화면만 띄우고 있었거든요. 한 젊은 교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페라리 엔진에 자전거 바퀴를 달아놨다고. GPU는 최고급인데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모리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절규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AI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은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옮기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IT 업계의 깊은 정보원으로부터 극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TSMC와 SK 하이닉스 양측에 비밀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죠. 그 서한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썼더군요. GPU 활용률이 40%에 머물고 있다. 이건 재앙이다.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달러짜리 GPU가 절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니. 이것은 마치 최신형 전투기를 가지고도 연료 부족으로 절반의 속도로만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급히 이천의 SK 하이닉스 공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했더군요.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HBM 칩 사이에 액체 보호제를 주입하는 MR머프 공법을 개발할 때 선배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방식은 오히려 불량률을 높일 뿐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연구원이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반복했고 결국 발열 문제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연구원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반면 TSMC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저는 직접 TSMC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HBM 병목 현상에 대한 TSMC의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TSMC는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에 집중한다. HBM은 메모리 회사들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들의 부품을 최고로 조립해 줄 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TSMC의 오만함, AI 시대의 새로운 병목 현상, SK 하이닉스의 혁신, 그리고 젠슨 황의 절박함까지 말입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얼마나 미세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옮기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온 것이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터의 유일한 무기 공장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TSMC 제국의 균열이 시작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쓰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삼성이 움직일 것이라고,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예감했던 것이죠.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여, 이제 당신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이죠. 2024년 여름, 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한국의 방역은 시작되었지만 주인공은 삼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엔비디아 내부의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삼성의 HBM3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전했죠. 그가 들려준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산타클라라의 엔비디아 테스트 랩에서 삼성의 HBM3 샘플이 마지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었답니다. 72시간 연속 구동 테스트의 막바지, 정확히 68시간째 되던 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온도 센서가 미친 듯이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가득 찼답니다. 테스트 failed 라는 글자가 화면 전체를 붉게 물들였죠. 화상회의로 지켜보던 삼성 임원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임원은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임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더군요. 수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기 무대에 올랐을 때였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젠슨 황기 갑자기 무대 옆으로 누군가를 불렀는데 바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가 우리의 HBM3 독점 공급 파트너가 되었다고 선언했죠. 그 순간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삼성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죠.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의 긴급 투자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삼성은 HBM 전쟁에서 완패했다.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는 최소 2년이다. 삼성은 이제 이류 공급자로 전락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8%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TSMC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시장은 삼성의 실패를 TSMC의 승리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 무렵 한국 재계의 한 정보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스트 실패 직후 이재용 회장이 직접 DS 부문 사장단을 긴급 소집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답니다. HBM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고, 우리가 메모리 1위 기업이 맞냐고 격노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삼성 내부는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HBM 개발팀 리더가 정역 교체되었고 DS 부문 전체에 비상 경영 체제가 선포되었죠. 평택 캠퍼스의 불빛은 24시간 꺼지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문제 해결에 매달렸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특히 TSMC의 반응이 그랬죠. CC 웨이 총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3나노 수율은 완벽하다. 경쟁사 삼성의 3나노는 아직도 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메모리에서 실패하고 파운드리에서도 조롱받는 삼성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린 그 삼성이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니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이대로 끝날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그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삼성 제국의 가장 어두운 날, 그러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말이죠. 삼성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그 시점,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기업이 보여야 할 절망감이 삼성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2024년 가을, 도쿄의 한 고급 바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의 한 임원이 술에 취해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다나카 씨,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삼성이 HBM 테스트에 실패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HBM 패키징용 TC 본더 장비를 미친 듯이 발주하는 거죠? 그것도 평소에 3배나 되는 물량을 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패한 회사가 왜 장비를 더 사들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배송지입니다. HBM을 만드는 천안 공장이 아니라 파운드리를 만드는 평택 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파운드리 공장에서 HBM 장비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삼성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즉시 한국과 대만, 미국의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 삼성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저는 마침내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삼성 내부의 코드명 생제르맹이라는 극비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프랑스 파리의 명문 축구 클럽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실체를 알고 나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생제르맹은 단순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IBM 메모리 부문, 파운드리 로직 부문, 그리고 패키징 부문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한 전례 없는 조직이었죠. 삼성 내부에서조차 극소수만 아는 이 드림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TSMC와 삼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TSMC는 본질적으로 조립 공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 칩과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 칩을 가져와서 코워스라는 기술로 조립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삼성의 생제르맹 플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HBM도 직접 만들고 GPU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도 운영하고 심지어 베이스 다이까지 자체 제작하고 있었죠.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모든 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완벽하게 통합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려면 설계도를 경쟁사인 TSMC에 넘겨야 합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삼성은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기술 보안이 완벽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가장한 채 몰래 엔비디아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젠슨 황기 왜 갑자기 삼성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제 알겠다고. 삼성이 제시한 통합 솔루션이 TSMC보다 훨씬 혁신적이라고 말이죠. 그 무렵 TSMC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부랴부랴 SOIC라는 자체 3D 패키징 기술을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발표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TSMC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없었거든요. 바로 HBM이라는 핵심 재료 말입니다. 제가 한데만 언론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팥없는 찐빵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TSMC가 아무리 좋은 패키징 기술을 가져도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성의 생제르맹 플랜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도전이었죠. 분업화된 반도체 산업을 다시 통합하여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솔루션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이 겉으로는 실패한 척하면서 물밑에서 이런 혁명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와신상담이 아닐까 싶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TSMC여, 당신들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진짜 위협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삼성이여, 당신들의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구나. 생제르맹 플랜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저는 삼성이 도대체 어떤 기술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시키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답은 12단 HBM3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술에 있었죠. 2024년 늦가을 저는 일본의 한 반도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HBM 적층 기술의 권위자였는데 제가 삼성이 12단을 시도한다고 말하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나카 씨, 그건 불가능합니다. 8단도 겨우 성공시켰는데 12단이라니요. 그는 펜을 들어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보세요. HBM 칩 하나의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 이걸 12개 쌓으려면 각 칩의 두께를 극한까지 얇게 깎아야 해요. 얼마나 얇게요? 감자칩보다 더 얇게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얇으면 칩이 휘어버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8단에서도 열이 문제인데 12단은 그야말로 화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이 뭔가 다른 해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알아냈죠. 2024년 실패의 진짜 원인과 그들이 찾은 해법을 말입니다. 삼성은 SK 하이닉스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SK하이닉스는 MR머프라는 액체 보호제를 사용했지만 삼성은 TCNCF라는 필름 방식을 고집했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한국의 한 엔지니어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액체 방식은 쉽지만 한계가 있다고, 필름 방식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훨씬 더 얇고 정교한 적층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삼성은 처음부터 12단, 아니 그 이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테스트 실패 후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패 데이터를 수천 번 분석했고 마침내 놀라운 발견을 했죠. 문제는 TCNCF가 아니라 칩 자체의 설계에 있었던 겁니다. 평택 캠퍼스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한 젊은 엔지니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답니다. 찾았다, 답을 찾았다고 외치며 동료들을 깨웠다는 거죠. 그가 발견한 것은 D1C라는 새로운 칩 설계였습니다. 칩의 내부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발열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었죠.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1년 전 실패의 원인이었던 TCNCF가 이제는 12단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혁신도 없었을 거라며 그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의 대담한 투자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평택 P5 파운드리 라인의 일부가 갑자기 D램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승인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양산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한 업계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천억 원의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기술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16단 HBM4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마치 삼성의 12단 기술을 한물간 기술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저는 이 발표를 보며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독주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서둘렀을까요? 삼성의 12단이 진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실제로 업계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한 미국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더군요. 16단은 아직 개념 수준이지만 삼성의 12단은 곧 양산에 들어간다. 실제 제품과 계획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이죠. 그 무렵 저는 삼성의 한 임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웁니다. 작년의 실패가 없었다면 올해의 혁신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렸던 그 집념과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단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기술 사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것은 삼성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돌아왔다. 그것도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선전포고였죠.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다. 삼성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이죠. 삼성이 12단이라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을 때 반도체 업계 전체가 숨죽이며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기였죠. 2025년 6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컴퓨텍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 일주일 전 타이베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더군요. 택시 기사마저도 이번 컴퓨텍스에서 젠슨 환기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컴퓨텍스 전시장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삼성 부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전시 공간에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정작 모두가 궁금해하는 HBM3 12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죠. 한 관계자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반면 SK 하이닉스 부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는 달랐습니다. 젠슨 황해 연설 일주일 전 삼성의 완벽한 12단 HBM 시라이 샘플이 극비리의 엔비디아의 산타클라라 연구소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샘플이 완벽한 포장 상태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내부의 한 엔지니어가 제게 전한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샘플을 처음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고, 12단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72시간 연속 테스트, 극한 온도 테스트, 전력 효율 테스트,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만발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삼성의 12단 샘플이 또다시 발열 문제를 일으켰다는 악성 루머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식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루머가 퍼지자마자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5%나 폭락했거든요. 반면 TSMC 주가는 상승했고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한대만 언론인이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TSMC 측 인사들이 요즘 부쩍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삼성의 기술적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이것은 분명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말이죠. 엔비디아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치열한 여론전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6월 2일 컴퓨텍스 기조연설 당일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가장 앞자리를 확보했습니다. 홀안은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숨죽이며 젠슨 황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환기 무대에 올랐을 때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죠. AI의 미래, 새로운 GPU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혁신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HBM에 대한 언급이었죠. 30분, 40분, 50분이 지나도록 그는 HBM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모든 파트너사를 골고루 칭찬했죠.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일본 기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오늘도 발표 안 하는 건가, 또 미루는 건가 하면서 말입니다. 삼성 관계자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젠슨 황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죠.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결정이 미뤄지는구나 하는 실망감이 감돌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젠슨 황기 갑자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정에 없던 Q&A 세션이었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죠. 수십 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젠슨 황은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더니 중간쯤 앉아있던 한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그 기자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젠슨 황 CEO님, 삼성의 HBM 12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젠슨 황의 얼굴로 향했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고정되었죠. 젠슨 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다음 한마디가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젠슨 황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가며 말했죠. 아, 삼성의 12단 HBM 쌀이 말씀이시군요.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들의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멈추었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비범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오디너리였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홀 전체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정확히 3초간의 완벽한 침묵이 흘렀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3초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TSMC 관계자들이 앉아있던 앞줄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불신, 마지막엔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독점 공급이라는 왕관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젠슨 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삼성의 12단 HBM3는 우리가 요구한 모든 사양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 면에서 놀라운 혁신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 순간 삼성 부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죠. 1년간의 굴욕과 좌절, 밤샘 작업과 무수한 실패를 겪은 끝에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젠슨 황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죠. 우리는 이제 HBM을 단순한 부품이 아닌 AI 시스템의 핵심 두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제시한 통합 솔루션은 미래 AI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TSMC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였죠. 당신들은 이제 부품 조립 업체일 뿐이고 진짜 혁신은 삼성이 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었죠. 삼성전자 HBM CBE 12단, 엔비디아 공식 승인, 젠슨 황 특별한 평가, 각종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시가 열렸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직행이었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가했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하한가 직전까지 폭락했습니다. 독점이 깨졌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TSMC였습니다. 대만 증시에서 TSMC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가 틀렸고 삼성이 옳았다.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저는 삼성의 실패를 분석하며 그들이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삼성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승리를 위해 숨고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불가능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칼럼을 게재한 다음 날 사토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이 옳았소.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소. 그의 얼굴에는 2019년의 그 오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무렵 업계에서는 더 심각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특히 충격적이었죠. 젠슨 황의 발언은 TSMC에게 사실상의 사망 선고다. HBM 없는 파운드리는 AI 시대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TSMC는
이제 미래가 아닌 과거가 되었다. 실제로 TSMC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HBM 기술도 없고 메모리 생산 능력도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사와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extraordinary, 즉 비범함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겼죠.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이나 통과보다 훨씬 강력한 최고 등급의 찬사였죠. 젠슨 황기 삼성에게 준 것은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차세대 AI 시대의 열쇠였던 겁니다. 제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일 반도체 역사가 다시 쓰인 날. 한국이 일본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대만의 독주를 저지하며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선 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의 진짜 복수극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젠슨 황의 엑스트라오디너리 선언 이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한 달 만에 현실이 되었죠. 삼성이 TSMC를 향해 날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정확히 급소를 꿰뚫었거든요. 2025년 7월의 어느 날,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슬라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가 차세대 고성능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 AI6의 생산 파트너를 바꿨습니다. TSMC에서 삼성으로 말이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TSMC와 10년 넘게 협력해 왔는데 왜 갑자기 바꾸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가격과 기술, 그리고 신뢰의 문제였죠. 그가 설명하기를 TSMC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생산 라인 배정도 애플과 엔비디아에 밀려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4나노 공정 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고 TSMC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CEO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오스틴 기가팩토리를 방문해서 머스크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턴키 솔루션이었습니다. 칩 생산뿐만 아니라 차량용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삼성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게다가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어서 물류 비용도 절감되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TSMC가 10년 넘게 지켜온 테슬라라는 거대 고객을 빼앗긴 것이니까요. 더구나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시장의 핵심 고객을 잃은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전 라인업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칩을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서울의 한 현대차 임원을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답했죠. 한국 기업끼리의 시너지도 있지만 무엇보다 삼성의 통합 솔루션이 매력적이었습니다. TSMC는 그저 우리가 설계한 칩을 생산만 해주지만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최적화해줍니다. 이제 TSMC는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에서도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AI용 칩은 엔비디아가 삼성을 인정했고 차량용은 테슬라와 현대가 등을 돌렸으니 TSMC에게 남은 것은 애플뿐이었죠. 하지만 삼성의 세 번째 화살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8월 초 삼성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도 급히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죠. 삼성의 DS 부문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HBM4L을 공개합니다. 업계 표준의 2.5배 속도, 그리고 베이스 다이에 3나노 로직을 탑재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하나가 된 혁명적인 제품입니다. 잠깐 HBM4L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 중이라던 HBM4도 아니고 HBM4래라니요. 그런데 다음 설명을 듣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 자체가 3나노 공정의 프로세서입니다. 즉, 메모리 자체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메모리와 CPU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하고 다시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HBM 소리에는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이 일어나니 데이터 이동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한 미국 애널리스트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괴물이다. TSMC는 이런 제품을 만들 개념조차 없다. 그들은 메모리 기술이 없으니까. 실제로 TSMC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HBM을 만들 수 없는 TSMC가 HBM4에 같은 융합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토 편집장에게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새로운 제국의 탄생. 편집장님, 2019년 우리가 걱정했던 그 호랑이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삼성은 젠슨 황으로부터 미래 AI 시장의 열쇠를 받았고 테슬라와 현대로부터 현재의 차량용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HBM4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렸죠. TSMC라는 제국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잃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업화되었던 반도체 산업이 다시 통합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반도체 제국의 영광을 이제 한국이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더 이상 대만도 미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존슨 심 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깨운 호랑이는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용이 되어 있었습니다.